자, 지금까지 내가 절대주의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 절대주의는 저절로 이제 제국주의와 연결이 되게 되는데, 제국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국 그러면 로마 제국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과거에 고대 시대에 우리가 했던 성경에 나타나는 5대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뭐 제국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의 진나라, 한나라,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 후에 송원, 명청 이런 나라들, 이런 중국의 나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제국들이죠. 스페인, 대항해 시대의 서양의 제국들은 아까 얘기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17세기에 패권 국가가 되면서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세기에 가서 후기 제국주의 시대인데, 또는 이걸 경제적 제국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이걸 우리가 제국들이다, 제국주의를 추구했던 나라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을 제국이라고 얘기하고 오늘날에도 미국과 중국을 제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제국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국이 뭐예요? 미국이 과연 제국일까요? EU는 제국인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제국주의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일부 사람들은 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을 신제국주의를 추진하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패권, 미국이 신제국주의를 추진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세계화라는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왜 이렇게 아프리카가 못 사냐? 아프리카는 땅덩어리도 넓고요, 지하자원도 많고, 한때 고대 사회에는 아프리카 북쪽은 상당한 문명을 이뤘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남쪽에 짐바브웨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여기 기후도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리카 못 사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구 유럽 열강들이 19세기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못 산다, 이렇게 제국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시 여전히 제국주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화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주의를 얘기하면서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제국주의라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영토 확장의 야욕을 가지고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념, 이걸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라고 무조건 제국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그러면 뭐 호주도 넓고, 호주가 제국인가? 브라질이 제국인가요? 인도가 제국인가요? 과거에 무굴 제국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옆 나라들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는 야욕, 그런 열망에 불타는 나라를 우리가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는 제국이었어요. 바벨론도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도, 오스만 터키도, 그 다음에 천하통일을 이룬 진나라도, 그 다음에 원나라도, 이런 거 다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동양의 나라들은 대부분 제국의 형태를 지녀요. 근데 서구에서는 로마 정도, 또는 알렉산더 헬레니즘 제국, 이 정도는 제국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영토 확장에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았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서양에서 제국주의가 시작된 것은 신대륙 발견 이후예요. 그래서 흔히 유럽의 제국주의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이제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와서 부자가 되니까, 야, 이거 해외 나가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영토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제국주의는 고대에도 있었긴 있었지만, 최근에 제국주의 그러면 신대륙의 발견 이후를 유럽의 제국주의라 그럽니다. 그로부터 한 500년 정도 제국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세기 말에 유럽의 몇몇 나라가 전 지구의 85%를 지배했고요.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지표의 한 4분의 1, 세계 인구의
5억 2천만 명의 인구를 지배하는 그런 대제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초기 제국주의와 후기 제국주의인데, 특히 후기 제국주의를 경제적 제국주의라 그래요. 이건 19세기 말 영국과 프랑스인데, 그리고 초기 제국주의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16세기의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항해 시대를 처음 열었죠.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다음에 17세기 네덜란드. 이걸 우리가 초기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초기 제국주의와 후기 제국주의를 나누는 기준은 뭔가? 왜 후기 제국주의는 경제적 제국주의라고 부르는가?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가 중심이 돼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영토 확장 경쟁에 나서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대항해 시대다,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초기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지리혁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서로 각각의 대륙을 서로 모르고 살았어요. 중국과 유럽과 아시아는 붙어 있는 땅덩어리지만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사막지대가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라는 것은 연결은 돼 있었지만, 또 징기스칸이 한때 유럽까지 진출은 했었지만, 이 동서양의 거대한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약간의 무역은 했을 뿐 서로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랬던 나라들이 이제 대항해 시대에 오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이걸 어떤 사람은 지리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하는데, 발견이라는 단어는 유럽의 입장에서 쓴 용어예요. 유럽이 보면 발견을 했지만 발견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한 거지. 그러니까 발견이라는 단어는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고, 지리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시작했고요. 콜럼버스라는 영화도 있어요.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갈인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도에 보다시피 이 아시아로 오는 항로를 발견했고요.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처음으로 인도를 발견하면서 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게 인도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대륙이었다, 그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라서 신대륙을 아메리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젤란이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했어요. 공식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젤란이 물론 돌아오는 길에 죽어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하여간 마젤란의 함대가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했고요. 이렇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심이 돼서 두 나라가 세계 탐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중복이 되고 서로 싸우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알렉산더 6세, 최악의 교황으로 유명한 아까 그 로드리고 그 교황이 알렉산더 6세가 중재를 해서 이 희망봉을 돌아서 동양으로 갔던 포르투갈은 동쪽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갔던 스페인은 서쪽을 차지해라. 그리고 그 기준을 아소레스 섬 서쪽 370년 레고아스를 경계로 해가지고 여기다 선을 그어줬어요. 선을 딱 그어가지고 야, 이쪽 동쪽은 포르투갈 거 해, 이쪽 서쪽은 스페인 거 해. 교황이 지들 지 멋대로 세계를 나눠주고 경쟁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게 이쪽 브라질이 이제 포르투갈 거예요. 근데 이 브라질 때문에 경계를 한번 바꿉니다. 그러긴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세상을 양분해서 나눠 가졌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빨간 부분이 스페인의 영토고 파란 부분이 포르투갈의 영토예요. 그 세계를 분할해서 이 두 나라가 초기 절대주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